첫사랑이라며 그래서 얼마를 줬냐고. 너만 당한 거면 내가 이렇게 말 안 해. 첫사랑이라며 그래서 얼마를 줬냐고. 너만 당한 거면 내가 이렇게 말 안 해. 이 말은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는 질투한 것도 오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같은 방식으로 당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우연히 다시 만난 첫사랑. 위로라고 믿었던 감정은 어느새 돈과 거짓이 오가는 관계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동정이었고 다음엔 작은 도움이었으며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도 설명하지 못한 선택들이 조용히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선택의 끝에는 과연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이 사연을 전해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손 치우라고 했잖아요. 상민은 리모컨을 잡은 손이 공중에서 굳어버린 채로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다. TV 소리가 거실을 채우고 있었는데도 그 말 한마디가 모든 소리를 밀어냈다. 아내는 화면을 보면서도 정확히 상민의 손만 찍어 누르듯 말했다. 리모컨이 문제가 아니라 상민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불편하다는 뜻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상민은 그 자리에서 웃어 넘기려 했지만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다. 집안 공기가 이상하게 얇아 보였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폐가 거칠게 긁히는 기분이 들었다. 아내는 그날따라 유난히 조용했다. 조용하다는 건 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서 정리가 끝났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상민이 신발을 벗는 각도부터 외투를 거는 위치까지 아내의 기준은 늘 정확했다. 상민이 조금만 어긋나도 아내의 눈빛이 바로 날아왔고 그 눈빛은 잔소리보다 더 단단하게 사람을 밀어냈다. 상민은 원래 집안일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어느 순간부터 손이 먼저 멈추기 시작했다. 식탁 의자를 당기려 하면 아내가 먼저 당겼고 컵을 꺼내려 하면 아내가 이미 다른 컵을 손에 쥐고 있었다. 상민이 뭔가를 하려는 순간마다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어라는 메시지가 조용히 쌓였다. 상민의 하루는 바깥에서 끝나는 날이 많았다. 일을 마치고도 바로 집으로 들어오지 않고 차 안에 앉아 편의점 커피를 천천히 마시며 시간을 느렸다.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몸이 작아지는 기분이 드니 들어가기 전까지라도 어깨를 펴고 싶었다.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내의 말은 더 짧아졌다. 왔어요? 같은 인사도 사라졌고 밥은요? 같은 질문도 줄었다. 대신 필요한 말만 남았다. 거기 두지 마요. 물기 닦아야죠. 불 꺼요. 이런 말들이 쌓이며 집은 점점 생활 공간이 아니라 검사받는 공간이 됐다. 그날 거실에서 상민은 결국 참지 못하고 한마디를 던졌다. 집에 있는 게 그렇게 거슬려요? 아내는 TV를 끄지도 않았고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다. 대신 더 차갑게, 더 정확하게 말을 박아 넣었다. 거슬리는 게 아니라요. 이제 와서 당신이 여기서 자리 잡는 게 싫어요. 그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성급기였다. 상민은 그 선을 넘지 않으려 애썼지만 문제는 선이 계속 움직인다는 거였다. 어제까지 허용되던 행동이 오늘은 금지되었고 오늘 괜찮던 자리도 내일은 거기 말고가 됐다. 상민은 그 변화에 적응하려고 했지만 적응이 늘어날수록
더 초라해졌다. 스스로가 집의 규칙을 배우는 신입사원처럼 느껴졌고 아내는 교육 담당자처럼 보였다. 그날 밤 상미는 침실로 들어가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화면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내가 부엌에서 내는 작은 소리 하나하나가 괜히 크게 들렸다. 이 집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자리가 어디인지 문득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밀려왔다. 눈을 감고 누워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지금 내가 쓰러진다면 아내는 울까 아니면 당황부터 할까? 그 생각이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질 즈음 휴대폰 진동이 소파 위에서 울렸다. 부고 문자였다. 오래 알고 지낸 동창의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다. 상미는 한참 동안 그 이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날 밤 상미는 끝내 깊이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았다가도 부고 문자의 글자가 떠올랐고 다시 눈을 뜨면 천장이 낯설게 느껴졌다. 잠을 자는 건 포기한 채 상미는 새벽 공기를 맞으며 조용히 일어났다. 아내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집안은 유난히 고요했다. 상미는 검은 정장을 꺼내 입으면서도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스스로에게 설명하지 못했다. 그저 오늘을 미루면 안 될 것 같다는 기분만 남아 있었다. 집을 나서 지하철에 오르자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보였다.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계속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올라왔다. 그렇게 몇 정거장을 지나 장례식장 근처에 도착했을 때 상미는 이미 마음이 한번 가라앉아 있었다. 상미는 장례식장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마음이 무거워졌다. 사람이 많이 모인 공간인데도 기이하게 조용했고 복도는 좁은데 공기는 축축하게 늘어져 있었다. 향 냄새는 늘 그렇듯 코끝을 붙잡으며 숨을 깊게 못 쉬게 만들었다. 상미는 방명록에 이름을 적을 때 펜 끝이 떨리는 걸 느꼈다. 그 떨림이 슬픔 때문인지 늙었다는 자각 때문인지 아니면 집에서 도망치듯 나온 죄책감 때문인지 구분이 안 됐다. 조문실로 들어가 영정 앞에 섰다. 사진 속 고인은 생전의 얼굴을 그대로 걸어놓은 듯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은 오히려 상민의 가슴을 더 찌르며 다시는 못 본다는 현실을 들이밀었다. 상민은 절을 하고 상주에게 인사를 건넸다. 입에서는 자동처럼 삼가 같은 문장이 나왔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걸려 있었다. 장례식장에 오면 늘 생각이 길어졌다. 언젠가 자신도 이렇게 사진이 걸릴 텐데 그때 누가 와줄까? 집에 돌아가면 아내가 내 사진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런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마다 상미는 머리를 흔들어 생각을 떨쳐냈다. 그때였다. 조문실 입구 쪽에서 검은 코트를 입은 여자가 조용히 들어왔다. 걸음이 빠르지 않았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지도 않았다. 마치 자기가 한없이 작은 존재가 된 것처럼 벽에 붙어 조용히 움직였다. 상미는 그 여자의 얼굴을 바로 보지 못했다. 먼저 보인 건 손수건이었다. 손수건이 눈가를 여러 번 스쳤고 그 움직임이 이상하게 익숙했다. 상미는 어느 순간부터 울음을 보면 몸이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집에서 아내의 울음을 보지 못한 세월이 길어서 더 그랬다. 울음을 보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자꾸 뭔가를 해주고 싶어졌다.
동창 하나가 상민 옆으로 다가와 낮게 속삭였다. 야, 저 사람 혹시 그때 그 사람 아니냐? 상민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누군지 이미 알 것 같았기 때문이다. 상민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여자가 영정 앞에서 고개를 깊게 숙이며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 얼굴이 보였다. 시간이 흘렀는데도 어떤 얼굴은 기억 속 결을 유지한 채로 남아있다. 눈매가 그랬고 입술선이 그랬다. 상민은 목이 마르는 느낌을 받으며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렀다. 한서윤. 오래된 이름이 목적 근처에 걸렸다가 내려가지 않았다. 서윤은 조문을 마치고 조문실 구석에 앉았다. 혼자였다. 누군가 옆에 앉아 위로하지도 않았다. 그 고립된 모습이 상민의 마음을 더 세게 흔들었다. 상민은 그 장면을 보며 자신이 집에서 느끼는 고립을 떠올렸다. 가족이 있는데도 혼자인 느낌. 말할 사람이 있는데도 말이 막히는 느낌. 상민은 그 공통점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위험해졌다. 공통점은 사람을 묶는다. 특히 외로움이라는 공통점은 더 빨리 묶는다. 상민은 앉아있는 내내 시선이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걸 멈추지 못했다. 시선을 거두려 해도 서윤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는 순간마다 상민의 마음이 또 한 번 미끄러졌다. 상민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맞는지 그냥 돌아가는 게 맞는지 판단을 못했다. 장례식이라는 공간이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느낌이었다.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못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뇌를 점령했다. 결국 상민은 천천히 걸어갔다. 말은 준비되지 않았지만 발이 먼저 움직였다. 상민이 서윤 앞에 섰을 때 서윤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서윤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리며 커졌다. 그 반응이 상민을 더 깊게 끌어당겼다. 기억한다는 신호였기 때문이다. 상민 씨 맞죠? 상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이에요. 서윤은 잠깐 숨을 삼키며 아주 조용하게 답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짧은 대화였는데도 마음이 이상해졌다. 조문을 마친 뒤 상민은 바로 자리를 뜨지 못했다. 발걸음이 입구에서 몇 번이나 멈췄다. 그냥 인사만 하고 돌아가면 될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서윤의 뒷모습이 계속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상민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늘은 너무 많은 일이 겹친 날이라고, 괜히 감정이 예민해진 거라고. 하지만 그런 말로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잠시 커피라도 마시자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 제안이 누구를 위한 건지 상민 자신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한 채였다. 상민은 장례식장 근처 카페로 들어가며 카페 창가 자리에 앉자 서윤이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손이 차가워 보였다. 서윤은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다. 말이 없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상민은 묘하게 편안해졌다. 집에서는 침묵이 칼 같았는데 여기서는 침묵이 담요처럼 느껴졌다. 그 차이가 상민을 더 끌어당겼다. 상민은 사람이 편한 곳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때는 몰랐다.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자신이 요즘 혼자라는 말, 이혼 이후 친척들과도 멀어졌다는 말, 일도 일정치 않다는 말이 이어졌다. 이야기에는 과장이 없어 보였다. 오히려 과장이 없어서 더 진짜 같았다. 서윤은 자신을 불쌍하게 보이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삶을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상민은 그 태도에 마음이 풀렸다. 사람은 누군가의 진짜 앞에서 약해진다. 특히 자기 삶이 꼬이기 시작한 사람은 더 그렇다. 서윤은 중간중간 상민 쪽을 보지 않고 창밖을 보며 말했다. 눈을 마주치면 울음이 터질까봐 피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 모습이 상민의 마음을 더 흔들었다. 상민은 습관처럼 누군가의 힘든 이야기를 들으면 해결책부터 찾는 사람이었다. 도로에서 문제는 해결해야 끝난다. 타이어가 터지면 갈아야 하고 엔진이 이상하면 정비소에 가야 한다. 상민은 감정도 그런 방식으로 다뤄왔다. 해결하면 끝난다는 믿음. 그런데 감정은 해결한다고 끝나지 않는다. 감정은 종종 더 큰 문제를 부른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상민 씨, 요즘 집은 편해요? 그 질문이 상민의 목을 조였다. 편하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고 불편하다고 말하면 선을 넘게 된다. 상민은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적당한 말을 찾았다. 그냥 살죠. 서윤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다. 웃음인데도 슬펐다. 그냥 산다는 말이 제일 슬프네요. 상민은 그 순간 누군가가 자신의 말에 의미를 붙여주는 느낌을 받았다. 아내는 상민의 말에 의미를 붙이지 않았다. 아내에게 상민의 말은 대화가 아니라 일정표였고 생활의 변수였다. 그런데 서윤은 상민의 말에서 감정을 찾아줬다. 그게 상민을 약하게 만들었다. 카페를 나갈 무렵 서윤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화면을 켜는 손이 잠깐 떨렸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연락해도 될까요? 상민은 이 질문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 연락은 단순한 안부가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였다. 상민은 거절해야 했다. 그러나 상민의 입에서는 거절이 나오지 않았다. 네. 필요할 때 연락 주세요. 그 말이 나온 순간 상민은 자기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냥 위로일 뿐이다. 사람 도와주는 거다. 큰일 아니다. 이런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줄지어 섰다. 그러나 그 설득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위험 신호였다. 그날 밤 서윤의 문자가 왔다. 오늘 고마웠어요. 집에 오니 더 조용해서요. 상민은 답장을 보내지 않으려다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다. 답장을 보내면 자기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았다. 누군가의 조용함을 그냥 두면 죄를 짓는 느낌이 들었다. 상민은 결국 짧게 답장을 보냈고 곧바로 휴대폰 화면을 엎어두었다. 아내 바로 옆이었지만 심장은 괜히 빨리 뛰었다. 왜 숨기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 감정만 분명했다. 들키는 순간 이 관계를 멈춰야 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었다. 그날 밤 휴대폰을 몇 번이나 켰다 껐다를 반복했고 답장이 오지 않았는데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상민은 평소보다 이르게 눈을 떴다. 아내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그 고요함이 오히려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어젯밤의 문자가 다시 떠올랐다. 서윤에게서 먼저 만나자는 말은 없었다. 그런데도 상민은 오늘은 나가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다. 상민은 집을 나서기 전 아내의 동선을 머릿속으로 훑었다. 마주칠 시간은 없는지 의심을 살 행동은 아닌지까지 계산했다. 그 계산이 끝난 뒤에야 외투를 집어들고
밖으로 나왔다. 카페 안은 평일 낮이라 비교적 한산했다. 서유는 창가가 아니라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남의 시선을 피하려는 사람처럼 보였다. 상민은 그게 마음에 걸리면서도 또 이상하게 안심이 됐다. 서유는 커피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채 손가락만 움직였다. 손톱을 만지고 컵을 돌리고 가방 손잡이를 쥐었다 놓았다. 말할 준비가 안 된 사람의 몸짓이었다. 상민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서윤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월세가 밀렸어요. 그 말이 나온 순간 서윤의 얼굴이 붉어졌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묻어났다. 상민은 그 얼굴을 보며 이 사람은 정말 막다른 데까지 갔구나라고 생각했다. 그 생각이 상민의 마음을 먼저 움직였다. 서유는 말을 이어갔다. 일이 줄었고 카드가 막혔고 병원도 다녀야 하고 집주인 연락이 무섭다고 했다. 말이 빠르지 않았고 오히려 끊기듯 나왔다. 상민은 그 끊김에서 진짜를 느꼈다. 상민은 그런 진짜 앞에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 좋은 사람이 되면 자신도 조금 덜 초라해질 것 같았다. 서윤이 마지막에 금액을 꺼냈다. 딱 20만 원만요. 상민은 그 금액이 절묘하다는 걸 느꼈다. 너무 크지 않아서 거절하기 애매하고 너무 작지 않아서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확실히 남는 액수. 상민은 즉시 대답하지 않고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며 시간을 벌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거절을 위한 시간이 아니었다. 어떻게 숨길지 계획하는 시간이 됐다. 상민은 잠시 밖으로 나와 ATM 앞에 섰다. 지폐가 나오는 소리와 영수증이 빠져나오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상민은 영수증을 접어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찢어버리면 더 수상해질까봐 그냥 숨겼다. 서윤에게 봉투를 건네자 서윤은 손사래를 치다가 결국 받아들었다. 그 과정이 마치 약속된 연극 같았다. 받는 쪽도 주는 쪽도 죄책감을 덜기 위해 서로를 설득하는 장면. 서윤은 정말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상민은 그 말이 너무 달콤해서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달콤함을 거절하지 못했다. 집에서는 왜 이렇게 하냐만 들리는데 여기서는 고맙다가 들렸다. 상민은 그 차이를 스스로 합리화하며 더 깊게 빠져들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는 평소처럼 밥상을 차려놓고 있었다. 그러나 아내의 눈은 상민의 얼굴보다 주머니 쪽을 더 오래 봤다. 상민은 그 시선을 느끼며 괜히 말이 많아졌다. 쓸데없는 얘기를 늘어놓으며 주제를 바꾸려 했다. 아내는 그걸 다 듣고도 아무 말이 없었다. 그 무표정이 상민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아내는 화가 나면 잔소리를 하고 잔소리를 하면 아직 관심이 남아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하면 마음속에서 이미 결심이 자라나고 있다는 뜻이다. 그날 밤 서윤에게서 문자가 왔다. 덕분에 오늘은 숨이 좀 쉬어져요. 상민은 그 문장을 읽으며 답장을 보내야 할 이유를 찾았다. 괜찮냐, 잘 자라 같은 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 상민이 원했던 건 서윤의 다음 문장이었다. 다음 문장이 오면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니까. 상민은 답장을 보냈고 그 순간 또 하나의 습관이 생겼다. 휴대폰을 뒤집어 놓는 습관이었다. 서윤의 두 번째 연락은 예고 없이 왔다. 상민이 집안에서 조용히 TV를 보고 있을 때
진동이 짧게 울렸고 화면에 뜬 문장이 상민의 속을 바로 쓸어내렸다. 검사비가 생각보다 나왔어요. 상민은 그 문장을 읽자마자 머릿속이 바빠졌다. 거절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지만 동시에 거절하면 이 사람이 무너질까라는 불안이 따라왔다. 상민은 그 불안을 책임감으로 착각했다. 서유는 전화로 사정을 설명했다. 목소리가 젖어 있었고 말끝이 흔들렸다. 상민은 그 흔들림에 약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순간 그 유혹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서유는 금액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50만 원. 상민은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뒷목이 뻣뻣해졌다. 20만 원은 한 번으로 포장할 수 있지만 50만 원은 관계가 된다. 상민은 그래도 또 움직였다. ATM 앞에 서는 발걸음이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상민은 돈을 찾으며 스스로에게 또 규칙을 만들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마음을 편하게 한다. 마지막이라고 믿는 순간 죄책감이 잠깐 줄어드니까. 그러나 마지막은 단 한 번도 마지막이었던 적이 없다. 상민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서윤에게 돈을 건네자 서윤은 또 울었다. 울음은 반복됐고 상민의 마음도 반복해서 무너졌다. 서윤은 정말 고맙다고 했고 상민은 그 고마움을 먹고 살았다. 상민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기 자신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돈을 준 뒤에 마음이 가벼워지면 안 되는데 가벼워지고 있었다. 누군가를 도와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서 가벼워지는 거다. 그게 바로 위험의 신호였다. 집 문을 열자 아내 미경이 주방에서 물을 끓이고 있었다. 미경은 상민을 보자마자 묻지 않았다. 어디 갔어요? 라고 묻지 않았다. 대신 상민이 싫어하는 방식으로 들어왔다. 결과부터 미경은 싱크대 앞에서 고개를 살짝만 돌리며 말했는데 목소리가 이상하게 차분했다. 통장 봤어요. 상민은 순간 숨을 삼켰다. 미경이 통장을 본다는 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이미 무언가를 확신했다는 뜻이다. 상민은 왜 봤냐고 따질 수 없었다. 따지는 순간 본질이 드러나니까. 상민은 애매한 웃음을 얹었다. 그 웃음이 더 수상해 보였을 거다. 미경이 바로 이어서 물었다. 현금 인출, 이게 뭔데요? 상민은 입안이 바짝 말랐다. 그냥이라는 단어가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그 단어는 설득력이 없다. 상민은 경조사 친구 같은 단어를 꺼내려 했고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상민의 손이 반사적으로 움직이며 화면을 엎었다. 아주 작은 동작이었다. 그런데 그 동작이 모든 걸 말했다. 숨길 게 있다는 말이었다. 미경의 눈이 상민 손끝으로 내려앉았다. 미경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오히려 더 천천히, 더 또렷하게 물었다. 왜요? 상민은 그 한 단어에 몸이 얼었다. 미경이 묻는 건 왜 화면을 엎었냐가 아니다. 왜 그런 삶을 사냐는 질문이다. 상민은 그 질문에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말을 못 찾는 순간 상대는 더 확신한다. 미경의 표정이 그 확신으로 굳어갔다. 그날 밤 상민은 잠을 설쳤다. 미경이 화를 내서가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였다. 미경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상민은 거실에 남아 휴대폰을 손에 쥐었다. 상민은 화면을 켜며 서윤의 문자를 확인하고
또 끄며 숨을 고르고 다시 켜며 손이 떨렸다. 휴대폰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데도 마치 답이 거기 있는 것처럼 만지작거렸다. 미경은 그날 저녁 평소보다 일찍 거실에 앉아 있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화면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표정이었다. 상민은 현관문을 닫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집안 공기가 차갑다기보다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미경이 화를 낼 때는 오히려 숨통이 트였다. 화는 터지면 끝나지만 결심은 터지지 않고 사람을 조용히 밀어내니까. 상민은 그 결심이 바닥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 방으로 들어가 외투를 걸었다. 상민이 거실로 나오자 미경은 리모컨을 만지작거리지도 않았다. 시선은 TV가 아니라 상민 손에 들린 휴대폰 쪽으로 붙어 있었다. 상민은 그 시선을 느끼며 휴대폰을 소파 옆 쿠션 사이로 밀어넣고 싶어졌다. 그런데 그런 행동 자체가 이미 답이 되는 걸 알고 있었다. 사람은 숨기려는 순간 스스로 범인을 자처한다. 상민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이려 노력했지만 자연스러움이라는 건 마음이 평온할 때나 가능한 기술이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짧게 이어졌다. 상민은 몸이 반사적으로 굳었다. 진동이 나면 확인해야 한다.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다. 서윤의 메시지는 늘 안부로 시작하지만 끝은 늘 기대로 끝났다. 그 기대가 상민에게는 달콤한 산소처럼 느껴졌다. 집에서는 숨이 막히고 밖에서는 숨이 쉬어지는 느낌. 상민은 그 차이를 너무 오래 맛봤다. 상민이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꺼내려는 순간 미경이 먼저 일어났다. 미경의 손이 상민 손보다 빨랐다. 상민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표정을 만들기도 전에 미경이 손을 뻗었다. 그리고 상민이 가장 두려워하던 장면이 현실이 됐다. 미경이 상민의 휴대폰을 정말로 뒤집어 들었다. 화면이 켜지며 메시지 미리 보기가 떠올랐다. 상민은 그 글자를 자신보다 미경이 먼저 읽었다는 사실에 온몸이 서늘해졌다. 미경의 눈동자가 화면 위에서 움직였다. 짧은 문장을 읽고 그 아래의 이름을 확인하고 다시 위로 올라갔다. 상민은 그 눈동자의 움직임만으로 미경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다. 아침 인사, 점심 메뉴, 오늘 만날 수 있냐는 질문, 송금에 대한 고마움, 보고 싶다 같은 말들이 한 줄 한 줄 쌓여 있었다. 상민은 그 문장들이 화면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잊고 있었다. 삭제한다고 믿었고, 숨긴다고 믿었고, 그래도 완벽하게 지웠다고 착각했다. 그러나 사람의 실수는 늘 완벽함을 믿는 순간에 터진다. 미경의 목소리가 낮게 떨어졌다. 이게 뭔데요? 상민은 입안이 마르며 당장 변명을 꺼내려 했지만 변명은 이미 늦었다. 미경의 손가락이 화면을 위로 올리며 이전 대화를 계속 확인했다. 상민은 그 손가락이 움직이는 걸 보며 자신의 인생이 스크롤처럼 밀려나가는 느낌을 받았다. 미경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오히려 소리를 지르지 않는 게 더 무서웠다. 감정이 터지지 않는 사람은 이미 판단을 끝낸 상태이기 때문이다. 상민이 급히 말을 꺼냈다. 오해하지 마세요. 미경이 상민을 올려다봤다. 눈빛이 말하듯이 차갑게 굳어 있었다. 오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상민은 그냥 도와준 거다. 옛날 사람이다.
힘들다길래 같은 문장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미경은 그 문장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얼굴이었다. 미경은 상민이 어떤 말을 해도 이미 결론을 바꾸지 않을 사람처럼 보였다. 상민은 그때부터 말이 꼬였다. 말이 꼬일수록 사람은 더 공격적으로 변한다. 상민은 자기도 모르게 미경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방향으로 입을 열었다. 집에서 숨막히게 했다는 말, 관심이 없었다는 말, 집이 지옥 같다는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다. 상민은 그 말을 뱉는 순간 이 말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 말이 나왔다. 당신이 나를 사람 취급을 안 했잖아요. 미경의 얼굴에서 마지막 표정이 사라졌다. 화도 슬픔도 아니고 그냥 텅 빈 표정이었다. 그 표정은 끝의 얼굴이었다. 미경은 휴대폰을 소파 위에 내려놓고 아주 조용히 한 문장만 남겼다. 이제 알겠네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거실에 혼자 남은 상민은 소파에 주저앉아 휴대폰을 바라봤다.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그 화면은 상민의 죄를 증명하는 증거처럼 빛났다. 상민은 그때부터 깨달았다. 이 싸움은 단순한 불륜 발각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던 결혼의 마지막 조각이 떨어지는 순간이라는 걸. 상민은 그 조각이 떨어지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미경은 아침부터 말이 없었다. 말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상민이 존재하지 않는 집처럼 움직였다. 주방에서 물을 끓이고 옷장을 열고 서랍을 꺼내는 모든 동작이 정확했고 빠졌다. 미경은 울지도 않았다. 상민이 예상한 건 울음이나 고함이었는데 미경은 그 둘을 선택하지 않았다. 미경이 선택한 건 정리였다. 정리는 감정보다 훨씬 무섭다. 감정은 흔들리지만 정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상민은 방 문 앞에서 몇 번이나 말을 꺼내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미경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게 아니라 상민이 그 문을 열 권리를 이미 잃어버린 느낌이었다. 결국 상민은 거실에 앉아 물만 마셨다. 목은 마른데 물이 넘어가지 않았다. 상민의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만 돌았다. 서윤에게 연락해야 하나? 그런데 그 순간에도 상민은 깨달았다. 지금 연락하는 건 사랑 때문이 아니라 도망갈 구멍이 필요해서라는 걸. 상민은 그 도망이 더 큰 불을 부를 걸 알면서도 손은 휴대폰을 향해 움직였다. 그때 미경이 거실로 나왔다. 손에는 종이 파일과 통장, 그리고 상민 휴대폰에서 캡처해둔 화면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미경은 상민에게 그 자료를 던지지 않았다. 대신 식탁 위에 차곡차곡 올려놓았다. 마치 법정에 제출할 증거를 정리하듯이 순서까지 맞춰놓았다. 상민은 그 장면에서 등골이 서늘해졌다. 미경은 감정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사실로 상민을 끝내려 하고 있었다. 미경은 핸드폰을 켜더니 무언가를 입력했다. 상민은 그게 무엇인지 직감했다. 가족 단톡방이었다. 미경은 평소에 단톡방에서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식들 이야기만 듣고 명절 일정만 공유하고 생일 축하 스티커만 찍는 사람이었다. 그런 미경이 새벽에 길게 글을 쓴다는 건 이미 돌아갈 다리를 불태웠다는 뜻이다. 잠시 뒤 상민의 휴대폰도 울렸다. 단톡방 알림이었다. 상민은 손이 떨리며 화면을 확인했다. 미경이 올린 글이 보였다. 긴 글은 아니었다. 오히려 짧았고 그래서 더 잔인했다.
문자 캡처 몇 장, 송금 내역 몇 줄, 이런 일이 있었다는 설명. 그리고 마지막 문장. 엄마는 더 이상 참고 살지 않겠다. 상민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아내가 복수를 선택했음을 알았다. 복수라고 해서 폭력이나 비명이 아니었다. 미경의 복수는 관계를 끊어내는 방식이었다. 상민이 가장 두려워하던 건 집을 잃는 게 아니라 자식들에게서 아버지라는 이름을 잃는 일이었다. 미경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단톡방에는 바로 답이 달렸다. 아들의 짧은 문장, 딸의 충격 섞인 말,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분노의 글들. 상민은 그 글들을 보며 숨이 막혔다. 상민이 해명할 공간은 없었다. 상민이 무슨 말을 올려도 변명으로 보일 상황이었다. 미경은 그걸 알고 상민이 말하기 전에 이미 판을 끝내버렸다. 이게 미경의 복수였다. 상민이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복수. 상민은 미경에게 다가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말을 꺼내려 했지만 그 말 자체가 이기적인 소리로 들릴 걸 알았다. 미경은 상민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다. 상민이 막아서자 미경이 처음으로 상민을 똑바로 봤다. 그 눈빛에는 미련이 없었다. 그동안은 제가 당신을 놓치기 싫어서 버텼어요. 그리고 더 조용히, 더 분명하게 이어졌다. 이제는 제가 저를 놓치기 싫어요. 그 말이 끝나자 미경은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 전체를 울렸다. 상민은 그 소리를 듣고도 움직이지 못했다. 집 안에는 TV 소리도 없었고, 부엌 소리도 없었고, 미경의 발소리도 없었다. 상민이 원하던 조용함이 드디어 왔는데 그 조용함은 평화가 아니라 처벌이었다. 미경이 나간 집은 생각보다 빠르게 텅 비었다. 집이 비면 편할 줄 알았는데 상민은 오히려 숨을 못 쉬었다. 아내가 남겨둔 물건들이 여기저기에서 눈에 밟혔다. 주방의 수세미, 싱크대 위의 행주, 화장실 거울 옆에 놓인 로션 같은 것들이 여기까지가 내가 망가뜨린 세계라고 말하는 듯 했다. 상민은 집안을 정리하지 못했다. 정리하는 순간 이게 현실이 되어버릴까 봐서였다. 그런데 상민의 휴대폰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 안에는 서윤이 있었고 서윤은 미경이 떠났다는 사실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들였다. 상민이 상황을 설명하자 서윤은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했다. 그 미안함이 진짜인지 계산인지 상민은 구분하지 못했다. 그러나 다음 문장이 모든 걸 바꿨다. 그럼 이제 상민 씨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질문은 위로가 아니었다. 선택을 요구하는 문장이었다. 상민은 그 질문에 대답을 못했다. 미경과는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었고 그렇다고 서윤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도 없었다. 상민은 늘 그랬다. 도로에서는 방향을 잘 정하지만 관계에서는 방향을 못 정했다. 방향을 정하면 책임이 따라오니까. 상민은 책임을 피하기 위해 조금 더 생각해보자라는 말로 시간을 벌어왔다. 상민이 얼버무리자 서윤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다. 생각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처럼 숨을 짧게 내쉬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왔다. 서윤은 앞으로 월세를 어떻게 할지 몸이 더 안 좋아지면 누가 옆에 있어줄지 같은 말을 했다. 말은 걱정처럼 포장되어 있었지만 내용은 요구였다. 상민이 책임져야 하는 미래를
슬쩍 상민 앞에 내려놓는 방식이었다. 상민이 더 당황한 건 그 다음이었다. 서윤이 무심한 척 말했는데 그 무심함이 오히려 섬뜩했다. 그리고 상민 씨가 지금처럼 우왕좌왕하면 저도 불안하잖아요. 상민은 그 문장에서 처음으로 감정의 대가를 느꼈다. 서윤에게 상민의 감정은 공짜가 아니었다. 상민이 서윤에게 준 돈이 단순한 도움이 아니었듯 서윤이 상민에게 준 다정함도 단순한 마음이 아니었다. 상민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며칠 뒤 상민은 서윤을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나갔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서윤 혼자만 있지 않았다. 카페 밖 담배를 피우며 서윤을 바라보는 남자가 있었다. 상민은 처음엔 그냥 지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서윤이 남자를 오빠라고 부르는 순간 상민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오빠라는 호칭이 꼭 가족을 뜻하는 건 아니지만 그 남자의 눈빛은 가족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 눈빛은 소유의 눈빛이었다. 상민은 그 남자의 시선에서 너만 알던 세계가 아니야라는 경고를 읽었다. 서윤은 아무렇지 않게 설명했다. 힘들 때 도움을 주던 사람이랬다. 그런데 상민은 이상한 걸 느꼈다. 서윤이 힘든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누구에게도 말 못했다고 했는데 그 오빠는 이미 옆에 있었다. 상민은 그 순간 깨달았다. 서윤의 외로움은 상민 혼자만 채우는 구멍이 아니었다. 서윤은 필요하면 누구에게든 기대는 법을 알고 있었다. 상민은 자신이 유일한 사람이라는 착각 속에서 스스로를 특별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 착각이 깨지는 순간 상민의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날 밤 서윤은 또 문자를 보냈다. 상민 씨, 너무 겁먹지 말아요. 상민은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다. 위로처럼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완전히 가라앉지는 않았다. 왜인지 모르게 서윤이 자신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괜히 예민해진 거라고 넘기려 했지만 그 말은 오히려 다른 생각을 불러왔다. 정말 아무 일도 아니라면 왜 먼저 안심시키는 말을 했을까? 상민은 처음으로 이 관계를 자기 혼자만의 감정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했다. 불안은 다시 올라왔고 이번에는 서윤에게 묻는 걸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상민은 누군가에게 확인해야 한다고 느꼈다. 서윤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 그리고 감정이 아닌 사실로 말해줄 사람. 그때 떠오른 이름이 있었다. 아니, 상민은 동창 광수에게 연락하는 순간부터 자신이 어떤 선을 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 정리가 아니라 사실 확인이었다. 상민은 서윤을 좋아한다는 감정이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걸 인정했고 그 흔들림이 더 커지기 전에 내가 뭘 당하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했다. 상민은 도로에서 늘 그랬다. 사고가 나면 먼저 상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감정을 처리한다. 상민은 이번에도 그렇게 하려 했다. 광수는 상민을 만나자마자 주저하지 않았다. 서윤이라는 이름을 듣자 광수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놀란 기색은 없었다. 오히려 이미 여러 번 겪어본 이름처럼 반응이 빠르고 단정했다. 상민은 그 태도에서 처음으로 불길함을 느꼈다. 설명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결론이 정해진 얼굴이었다. 광수는 길게 묻지 않았다. 언제 만났는지, 얼마나 자주 연락했는지, 돈은 얼마를 건넸는지 몇 가지만
확인했다. 질문은 차분했지만 순서가 정확했다. 상민은 하나씩 대답했고 말할수록 설명이 아니라 정리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광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광수는 그걸 악마 같은 짓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이런 식의 관계는 늘 시간을 끌어먹는다고 했다. 단번에 무너뜨리지 않고 조금씩 방향을 틀어놓은 채 상대가 스스로 빠져들게 만든다고 했다. 돈은 마지막에 따라오는 결과일 뿐이고 진짜 가져가는 건 상대의 판단력과 일상이라고 덧붙였다. 상민은 반박하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윤과의 대화는 늘 오늘이 아니라 다음으로 미뤄졌고 결정은 항상 나중이었다. 당장은 괜찮다는 말이 반복됐고 그 말이 이어질수록 상민의 하루는 점점 그쪽으로 기울어갔다. 광수의 설명은 새롭지 않았고 그래서 더 정확하게 들어맞았다. 카페를 나서기 전 광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했다. 지금 끊으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거고 계속 가면 끝을 볼 거라고 했다. 상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선택은 이미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온 상민은 현관에서 한참 서 있었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집 안에는 인기척이 없었다. 미경은 이미 방으로 들어가 있었고 거실 테이블 위에는 낮에 보지 못했던 서류가 놓여 있었다. 상민은 가까이 다가가지 않아도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봉투 위에 적힌 글씨가 선명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상민은 휴대폰을 들고 오래 앉아 있었다. 서윤에게서 메시지는 계속 들어왔다. 안부였고 걱정이었고 이전과 다르지 않은 문장이었다. 상민은 답장을 쓰다가 지웠고 다시 쓰다가 또 지웠다. 보내지 않는 선택이 처음으로 의식적인 행동이 됐다. 다음 날 상민은 미경과 마주쳤다. 짧은 인사조차 오가지 않았다. 미경은 이미 상민을 보지 않고 있었다. 그 시선은 분노가 아니라 정리였다. 상민은 그때 알았다. 이 관계는 회복을 논할 단계가 아니라 정산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며칠 뒤 서윤의 메시지는 달라졌다. 문장은 짧아졌고 여유는 사라졌다. 이해를 요구하는 말이 늘었고 상민의 반응을 재촉했다. 상민은 그 변화를 보며 광수의 말을 떠올렸다. 시간이 끊기자 관계의 형태가 드러나고 있었다. 상민은 결국 번호를 차단했다. 손은 떨렸지만 동작은 빠르게 끝냈다. 그 순간 해방감은 없었다. 대신 아주 분명한 공백만 남았다. 연락이 끊긴 자리에 이제는 어떤 설명도 들어오지 않았다. 며칠 뒤 집으로 등기 우편이 도착했다. 미경의 이름으로 된 서류였다. 상민은 봉투를 열어보지 않아도 내용을 알았다. 이미 준비된 시간의 결과였기 때문이다. 봉투를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을 때 집은 너무 조용했다. 그 조용함은 평소와 달랐다. 되돌릴 수 있는 소리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상민은 그제야 정확히 이해했다. 자신이 잃은 건 사랑도 돈도 아니었다. 가장 먼저 잃은 건 멈출 수 있는 타이밍이었고 그 다음에 전부가 따라 나갔다는 걸. 그날 이후 상민의 하루는 단순해졌다. 설명할 관계도 숨길 시간도 없었다. 다만 하나의 결론만 남았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큰 결심이 아니라 계속 미뤄온 선택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나 가장 늦은 순간에
가장 큰 대가를 요구했다. 상민의 이야기는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가장 위험한 선택을 가장 그럴듯한 이유로 포장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그 선택이 쌓이면 언젠가는 반드시 감당해야 할 대가가 찾아옵니다. 진짜 소중한 것은 늘 조용합니다. 말없이 곁을 지켜주고 당연하다는 이유로 쉽게 잊혀집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선명해집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다면 댓글 한 줄로 그 마음을 나눠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